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도 지금 이제 100세가 가깝게 되셨어요. 막 전쟁통에는 진짜 나무 껍질 뜯어먹고 막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그 음식 남기고 할머니 저는 이거 싫어하는데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뭐 음식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그 귀한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혼이 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이 경제관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순서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네, 표정에 또 이제 표정이 아니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역대 대통령들의 주로 했던 일 이런 걸 이제 쭉 나열해서 배웠는데, 이승만 때는 바로 발췌개헌과 4.4 개헌, 그다음에 4.19 혁명 알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일 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신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박정희 이후에 새로운 군대 세력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신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계속 간선제로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더니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었지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서울 올림픽이랑 사회주의 국가랑 친하게 지내는 북방 정책 같은 거 했었고요.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 OECD 가입 이런 거 했는데 외환위기에 빠졌죠. 그걸 극복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남북 정상회담, 한일 월드컵 이런 걸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어디 가서 또 이제 잘난 체도 하고요.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때 대통령 때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경제성장,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었나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발전까지 같이 한 번에 볼 겁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한번 볼 텐데, 우리 6.25 전쟁이 있었죠. 이게 1950년에 시작해서 1953년에 종료된 전쟁인데, 그 전쟁 이후에 나라의 상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완전히 전체 국토가 파괴됐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와준 게 누구냐? 바로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줬습니다. 원조는요, 이제 너무 이제 가난하거나 너무나 이제 기반이 없는 나라에게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주어서 도와주는 그런 원조를 말하는 거죠. 경제 원조. 네, 이때 주로 미국이 원조해줬던 품목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빵을 만드는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뭐 달달한 설탕이요, 그다음에 이제 면직물, 이렇게 옷을 만들 때 면직물, 요런 것들을 원조를 해줬는데, 이것들의 이제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 다 하얗다. 그래서 이제 삼백산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흑설탕도 있다고? 네, 수업 시간에 계속 짜다가 꼭 저런 얘기 하는 애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흰색이기 때문에 삼백산업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산업을 하기도 했고, 식량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너무 많은 농산물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나라 안에서 이제 농업을 하고 있던 농민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은 복구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 삼백산업 발달했다, 농민들이 약간 피해를 입었다, 요 정도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 40년 만에 상위권에 오르게 된 건데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수백 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는 3, 40년 만에 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막 비하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못 사는 편이에요? 아니죠. 상위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기적이가 아니고요. 기적이요, 기적. 기적, 미라클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뭐 현재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뛰어난 민족이고요. 단합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이 많으신 분들,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이러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네, 영어가 어설퍼서요. 이런 식으로 놀라겠죠. 그 배경에는 60년대부터 시작했던, 중요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요. 정부를 중심으로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국민들은 아직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요. 아직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하에 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에 걸쳐서 62년부터요. 81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꼭 알아야 되고요. 초기에는 이제 기술도 없고요. 자본도 없다 보니까 경공업, 가벼운 공업,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노동력이 중시되는 산업으로는요, 뭐 의류나 신발, 합판, 가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60년대에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60년대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요,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했는데요. 중이라고 하면 약간 무거운 제품을 생산하는, 예를 들면은 뭐 철강이라던가 배, 기계, 금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라고 하면은 뭐 석유화학, 이런 무겁고 석유화학 공업 이런 걸 합쳐서 중화학 공업이라고 합니다. 60년대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주력하게 됐고요. 70년대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석유 파동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석유 파동. 전 세계에 석유 가격이 폭등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거의 없잖아요. 이때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70년대에 이런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80년대에 좋은 기회가 와서 이 경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삼저호황이라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삼저호황. 삼저가 뭐냐면요, 저유가, 기름값이 낮은 거고요. 저금리, 이자가 낮은 거고요. 저달러의 값이 낮은 거죠. 이렇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래가지고 이제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경제를 회복하고요. 70년대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서 기술 집약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왔는데요. 바로 1990년대에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외환 위기가 뭐냐면요,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드러났다 이건데, 외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위해서는요, 외국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겠어요? 그렇죠. 외국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회수해 가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너무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숨겨져 있던 문제점들이 한 번에 터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또 단점이 그만큼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외환 위기를 겪게 됐고요. 우리가 결국 IMF에 우리 좀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랑 국민 모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극복 위기 운동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금, 골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반짝반짝하는 거. 이걸 왜 갑자기 모으냐. 이 금 같은 경우는요, 달러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이 화폐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팔아서요, 외화 보유고를 늘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위기 상황에서는 단합력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뭐 돌반지, 뭐 금리,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뭐 트로피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방송 보면서 막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집에 있는 금을 막 다 털어서 나라에 기부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참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불과 4년 만에
이 외환 위기 체제를 극복하고요.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정도예요. 단합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벗어나가지고요. 2000년대에는 이제 완전히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교역에도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경제 원조와 300 산업으로 버텼고요.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다는 거. 70년대는 중화학공업과 석유파동 알면 되고요. 80년대에는 3조 호황으로 좀 잘 나갔다. 90년대 외환 위기가 왔지만 금방 극복했죠. 2000년대 첨단 산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산업화는 이제 1차보다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도시화는 사람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로 많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복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좋아졌죠. 경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보험제도라던가 그다음에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실시됐는데 사실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먼저 도시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너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너무 복잡합니다. 교통난이 심하고요. 과밀학급이라 그래가지고 한 반에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릴 적만 해도 막 60번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막 거의 끝자리에 앉는 애들은 그 끝에 복도에 막 부딪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에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었고요. 오후에 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뭐 오후에 주로 갔는데 점심을 먹고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무튼 그런 세대 차이가 갑자기 나네요. 요런 게 있었다는 도시 문제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은 농촌의 문제인데요. 너무 도시에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은 좀 낙후되고요. 경제적 격차가 도시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농촌을 좀 개발하자 해서 했던 이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농촌을 개선하는 운동이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 농촌 개선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 기술이나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노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싸게 해서 경쟁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노동자들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저임금, 돈을 적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당연히 뭐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요. 막 폐렴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이제 전태일이라는 분이고요. 이 분은 이제 자기가 직접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환경이나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자기가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 당시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뭐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 이 정도 일하거든요. 2배죠, 2배. 근데 이제 주는 돈은 완전히 이제 뭐 최저생계비에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줬다고 해요. 뭐 하루에 16시간 일하면 50원, 70원 줬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뭐 차 한 잔 사 먹을 정도? 이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악한 조건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뭐 병에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이틀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전태일은 계속 노동운동을 했고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분신자살,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노동운동이 일어나고요.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나 개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전태일이라는 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이제 경제 성장과 변화 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경제 성장에 비교해서는 크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대중문화의 발전인데요. 60년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70년대에는요, 아무래도 독재 시대다 보니까 좀 검사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80년대에는 이제 컬러 TV도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90년대부터는 청소년이 이 대중문화의 약간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현재도 약간 중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2000년대부터는 역시 인터넷, 한류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됐었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국제 교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체육 행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한 건 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렇게 4개 대회 이렇게 크게 큰 4개 4개 대회는 좀 이상하죠. 4개 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거는 우선 하계 올림픽 88 올림픽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 2002년에 했죠. 그다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까지 하면서 아마 이 4개 대회를 다 개최한 국가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 밖에도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왔죠? 반기문 사무총장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 경제협력체의 정상회의,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라고 해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20개 국가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를 하면요, 각 국가의 정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애매한 나라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의 정상들이 오는데 이렇게 안전이 불확실한 곳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가 개최했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적 위상을 인정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 원조를 받던 국가가 경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된 거죠. 이렇게 단기간에 된 국가가 선생님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네, 오늘 다 배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경제성장이랑 대중문화 배웠는데 경제성장에서는 우리가 전쟁 이후에 300산업 중요하고요. 60년대에는 경공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알아야 되고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3조 호황, 90년대 외환위기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성장의 여러 변화 중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사건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요? 잘 기억해주세요. 야호! 예, 드디어 끝났죠. 저도 모르게, 저도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성장이랑 우리나라의 뭐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최상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은 생각보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너무나 자기네 나라를 좋아하고 막 너무 취해 있는 사람을 인터넷 용어로 막 국뽕이라고 이렇게 놀리는데요. 선생님은 국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한 겁니다. 팩트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고 경제 수준도 높고 질서 유지도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나라를 이제 깎아내리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비판해봤자, 비난해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알았죠? 비판은 조금 해야 되죠. 비난해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멋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저랑 같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